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삶과 죽음으로서의 윤리교육, 현대사회와 삶과 죽음, 그리고 육아와 도가의 생사관과 불후, 장생의 교육, 플라톤의 사생관과 영혼, 영생교육, 그리고 고대 경전, 그리고 인권과 윤리교육, 그리고 다시 현대사회와 삶과 죽음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나쁜 것의 윤리학 등을 살펴봤고, 또 윤리 인생의 1, 2, 3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와 나쁜 것의 윤리학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다문화 중심주의로, 다문화주의로 옮겨가는 것, 또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 또 원초적 루스바움이 이야기하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 또 혐오에서 인류애 혹은 인류애와 관용으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잔인성을 넘어서는 그런 윤리학을 나쁜 것의 윤리학 혹은 인간의 윤리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니체와 함께 떠나는 도덕 이론 여행입니다. 이번 니체와 함께 떠나는 도덕 이론 여행에서는 행복주의, 그리스도교 도덕,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또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니체와 함께 떠나는 도덕 이론 여행은 여기 니체 디오니서스적 긍정의 철학 이 책을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제5부 비도덕적 윤리학이라는 책을 참조해서 행복주의, 그리스도교 도덕, 그리고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백승영 교수님이 쓰신 니체 디오니스적 긍정의 철학입니다. 여기에 비도덕주의 윤리학 제5부 첫 번째 이 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도덕을 어떤 존재의 삶의 조건이 건드려지는 가치평가의 체계로 이해한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평가나 도덕적 선의 목록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것이 지배할 때 무엇이 거기서 생기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과 관계해서? 이에 대한 답변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삶 개념에 대한 새롭고도 좀 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삶에 대한 니체의 정식. 이것은 삶은 힘의 의지다. 이 힘의 의지, 이 의지라고 할 때는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지를 힘의 의지로 이렇게 변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쇼펜하우 철학을 본인의 이론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삶은 힘의 의지다. 도덕적 가치평가는 해석이다. 하나의 해석 방식이다. 해석 자체는 특정한 생리적 상태에 대한 징후다.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판단에 특정한 정신적 수준에 대한 징후다. 누가 해석하는가? 우리의 아펙트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니체와 함께 떠나는 도덕 이론 여행에서 첫 번째 행복주의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니체가 비판하는 서양의 지배적인 도덕 유형인 반자연적 도덕 체계의 구체적인 예들을 니체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에게서 시작되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서 시작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명백해지는 행복주의, 쾌락주의, 그리스도교 도덕, 공리주의, 칸트의 의미주의, 쇼펜하우어의 염세적 도덕 등이 있습니다. 이 니체의 비도덕주의의 윤리학은 서양의 도덕에 대한 비판과 본인의 도덕적 자연주의의 건설 작업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성은 도덕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 학적 탐구 방식으로 삼으려는 니체의 의도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란 첫째로 도덕 문제를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물음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도덕을 이런 의미에서 문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서양의 사교육 전통에서는 도덕적 가치가 단순히 도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평가되면서 자명성 혹은 확실성의 일반의 토대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도덕을 해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도덕을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니체는 도덕이 갖는 인간 생존의 조건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인간의 생존의 조건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거죠. 도덕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기하면서 니체는 기존 도덕 유형을 반도덕적 혹은 반자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명한 후 이런 도덕 유형의 탈과치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 도덕을 삶과 지향될 수 없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삶의 조건으로서의 도덕 기능을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새로운 유형의 도덕 이론을 비도덕적, 자연적인 도덕 유형을 구현하는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형이상학 비판과 그리스도교 비판, 그리고 그의 인간관을 토대로 진행되고 니체의 철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니체가 비판하는 서양의 지배적인 유형인 반자연주의적, 자연적 혹은 자연주의적 도덕의 구체적인 예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서 시작되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명백해지는 행복주의, 쾌락주의, 그리스도교 도덕, 공리주의, 칸트의 의미론, 쇼펜하우의 염세적 도덕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는 행복주의와 그리스도교 도덕,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을 살펴본 이후에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에 대해서 그의 윤곽에 대해서 스케치하겠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도덕들을 도덕의 탈자연화가 이행해온 단계들로 이해합니다. 도덕들을 탈도덕적 혹은 도덕의 탈자연화가 이행되어 온 단계들로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도덕이 비판의 핵심은 이 도덕의 비판의 핵심은 기존의 도덕과 달리 기존의 도덕이 갖고 있는 반자연적 성격입니다. 자연을 넘어서 있는 초자연적 혹은 선험적인 도덕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도덕이 삶을 가장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었고 삶을 긍정하는 게 아니고 비방했다는 거죠. 삶에 독을 섞은 것이었다고 아주 독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삶을 가장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었고 삶에 독을 섞은 것이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니체의 도덕의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체는 도덕의 탈자연화 단계의 글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 글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도덕의 탈자연화 단계, 소위 이상화입니다. 개인의 행복에 이르는 길로, 또 하나는 인식의 길로, 정언명법으로, 신성화에 이르는 길로, 삶의 의지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도덕의 단계적 삶에 대한 적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간략하게 요약해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행복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행복주의 윤리학은 행복을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행복주의 윤리학은 인간이 행복을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상정하는 거죠.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행복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선 혹은 조음의 추구는 행복의 추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음을 추구하는 것, 최고선을 추구하는 것, 그 추구하는 것에 도달하면 행복에 도달하는 것과 분리 불가분하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니체는 이러한 행복론의 대표적 유형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서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최고선을 행복으로 두었는데 그 이전에 플라톤,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까지 이어져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행복론을 니체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간략한 구도로 설명합니다. 이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에게는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의욕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의욕하는 것은 행복이다. 이건 권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행복이라고 말한다. 근데 그러나 그것은 권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행복이라고 말하면 도덕적이지만 권력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권력이 그 안에 숨어들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와 더불어 행복을 달성해야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첫 번째가 행복이라고 부르고 둘째, 인간이 실제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했는데 이루지 못한다면 그 대답은 수단에 실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에 이르는 틀림없는 수단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덕이라고 말합니다. 덕, 벌처 혹은 excellent 내지는 이런 거죠. 덕, 탁월함, 탁월성, 훌륭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덕.
그리스어는 아레테라고 하겠습니다. 아레테에 이르는 것, 덕, 지혜, 어떤 것이 행복에 이르는 수단인가라면 그의 짧은 대답은 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째서 덕인가라고 질문하면 그에 대한 대답은 덕이 최고의 이성성이기에 이성성은 수단을 잘못 짚는 오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것은 덕이고 그 덕을 포착하는 것은 최고의 이성성. 이성성은 수단을 잘못 짚는 오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서의 덕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이성이 또 개입되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최고의 덕을 추구해야 되고 그 덕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은 이성으로서의 덕,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증법은 덕의 끊임없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논증법은요. 그것은 지성의 온갖 혼미를 모두 아펙트를 배제해버린다. 이처럼 최고의 선 혹은 좋음의 획득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서요. 인간이 그 최고의 선의 획득을 지향한다고 하는 행복론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에서 이미 표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는 논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사유를 참된 지식과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설정하고 상정합니다.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이럴 때 이성이 우월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감성은 우월하지 않고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대비되는 거죠.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철학적 금욕주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기본 경향을 윤리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지식과 덕 사이의 일치관계를 말합니다. 지식, 에피스템의 참된 지식과 아레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치된다는 거죠. 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이 지식인 거죠. 참된 지식. 진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지식이 덕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도 알고서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덕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덕을 반드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에 대한 알미 있으면 그 알을 행동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에 이르고 최고의 선에 이름으로써 행복에 이른다는 거죠. 인간이 과연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알면 행하지 않을까요? 니체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그리고 그리스도교 도덕도 마찬가지로 참된 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설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옳은 행위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를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는 이성이 알려준다. 이 행위에 의해 인간은 행복에 도달한다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주지주의를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는 이성이 알려준다. 이 옳은 이성적 행위에 의해 인간은 행복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요약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무엇이 덕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변증법적 훈련이 요구되는 거죠. 사유의 훈련이 요구되는 것.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무엇이 덕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변증법적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이 최고의 선인지,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행복주의는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은 이성의 능력에 의해 파악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 역시 이성의 능력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악한 건 뭐냐? 악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의 결여, 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암흑 속에서 햇빛이 없는 상태.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암흑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악이 있는 게 아니고 선이 결여될 때, 곧 빛이 결여될 때, 빛이 사라질 때 어둠이 자연 찾아오는 것처럼 악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사라지는 선의 결여인 거죠. 근데 그 빛은 태양빛, 뭐 자연의 빛은 인간에게 뭘로 표현되냐면 이성의 빛으로 표현되는 거죠. 당연히 선한 것은 이성의 빛에 의해서 밝은 지식을 포착하는 겁니다. 이성의 빛에 의해서요. 밝혀지는 거죠. 선한 것은 이성의 능력에 의해 파악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입장은 플라톤에게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물론 플라톤에게서는 윤리 문제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윤리 이론이 곧 정치 이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학과 정치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플라톤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 영혼이 정욕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과 또 의지적인 부분이 있고 이성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적 부분, 감정적 부분, 정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성적 부분이 있는데 이성적은 철학 단계에 해당하고 여기 의지적인 부분은 용기, 그리고 가슴 밑으로의 단계는 정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세 구분으로 구성합니다. 이 세 부분이 각각 밑에 가장 정욕적인 부분은 절제, 의지적인 부분은 용기, 그리고 이성적 부분은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제, 용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런 절제, 용기, 지혜 이것들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 질서 있는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의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질서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플라톤의 논리는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라고 것을 안다면,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공식을 더 세련된 형태로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이야기를 절제, 용기, 지혜라는 덕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재구성 혹은 세련화 시켰고 새롭게 개선시킨 겁니다. 여기에 플라톤은 국가를 개인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여기에다 생산계급의 절제인, 생산계급에 일하는 사람들을 절제인이죠. 여기 용기, 의지 부분은 전사계급, 군인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 지혜, 이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혜자들은 통치계급이죠. 그러니까 통치자, 군인, 그리고 생산자 이 세 계급으로 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게 국가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이 번역한 책도 국가도 있습니다. 총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 있는 거죠. 개인의 영혼의 안에서 각각의 부분이 덕을 갖추고 그 덕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안에서도 이 세 계급, 생산자 계급과 전사 계급과 통치자 계급이 이 세 계급이 절제와 용기,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통치자, 이성에 해당하는 지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 철인 정치, 가장 최고의 지혜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철학자 왕 이념을 이런 맥락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플라톤은 선한 삶의 본질에 대한 해명이 개인적 차원의 행복론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데아론을 근거하여 이 이데아론도 국가 안에가 있습니다. 10권에 있는 국가 이데아론을 근거로 하는 이상 국가 모델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학자 왕이 통치하는 국가 모델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행복론을 이렇게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입장에는 소크라테스의 이성, 덕, 행복 이 구도, 이성이 덕을 추구하고 덕을 최고의 좋음을 추구하는 덕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이성, 덕, 행복이라는 공식이 불변의 토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소크라테스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차원에 놔뒀다 그러면 플라톤은 국가 차원으로 공적 차원까지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공적 사적으로 이성, 덕, 행복은 불변의 어떤 기준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 덕, 행복의 소크라테스의 공식이 이성, 덕, 선, 인, 그리고 철학자, 왕, 행복으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크라테스 공식은 어떤 거냐면 이성, 덕, 행복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플라톤에서 확대됩니다. 이성, 덕, 선한 인간, 그리고 철학자 왕,
행복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덕도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 중간에 행복 중간에 선인과 철학자 왕이 등장한 거죠. 이 선이라고 말하면 생산자 계급과 이 전사 계급 그리고 통치자 계급이 다 각자 조화롭게 움직였을 때 선인이 되고 철학자 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성덕 행복의 공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절정에 이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 덕에 관한 이야기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름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사실은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서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인 덕에 따른 활동이라는 것, 특히 인간의 안에 가장 신적인 부분인 지성의 관조, 이때는 이성입니다. 지성의 관조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코마코스 윤리를 통해 인간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인 덕입니다. 내가 훌륭하게 되고 싶다는 감정을 갖고 있다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훌륭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기능들을, 이런 감정이나 어떤 이런 기관들을 갖고 있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기관들과 감정을 잘 활용하는, 그것을 잘 활용된 상태의 좋은 습관 혹은 품성 상태에 이르는 걸 덕에 따른 활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간 안에 가장 신적인 부분, 이 신적인 부분이라고 그래요. 지성적인 부분을요. 이 신적인 부분인 지성의 관조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행복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서 행복은 일단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인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걸 덕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이성적 동물로서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했을 때 찾아오는 정신 상태이고, 먼저는 정신 상태이고,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 가장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프로네시스에 의해 파악된 중용,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균형을 잘 이루는 것, 전문용어로는 중용이죠. 중용의 덕을 실천에 옮겼을 때 획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은 곧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어떻게 행동했냐 이전에 어떤 판단을 했느냐, 그게 동물적 판단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그 사회적 관계가 동시에 고려되는 개인적, 집단적 행복이라는 것, 중용의 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용의 덕이 단순히 산술적이거나 절대적인 중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마다 달리 결정되고 실천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라는 점, 그런 면에서 윤리 이론은 항상 실천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 실천에 앞서 이성적 판단이 앞서는 거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은 도덕적 삶을 부정하는 본능이라는 니체의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토대로 삼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소크라테스 전제이죠. 이성, 덕, 행복의 소크라테스의 공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따라서 니체는 행복주의 윤리학을 그것들이 소크라테스의 식의 공식을, 이러한 공식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체에게 소크라테스 공식은 심리적 상황의 중대한 위조, 가장 지독한 왜곡이자 위조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은 힘의 상승을 통한 삶의 상승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곡이고 위조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상승 추구가 삶의 목적이며, 행복이나 불쾌감은 그것의 규결이나 부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에 의한 행복 추구가 곧 인간의 자연적 욕구나 성향을 이성의 완전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제나 절제의 대상으로 선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행복주의 윤리학은 곧 금욕의 도덕, 반자연적 도덕이라고 니체는 비판합니다. 또한 이어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윤리학이나 에픽테토스의 스토아주의 윤리학에 대해서도 니체는 비판합니다.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해서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쾌락을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 행복의 최고의 목표니까요. 쾌락을 인간의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목적론적 입장, 그리고 욕구의 절제와 무아에 대한 강조, 아타락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타락시스라는 마음의 평정 상태나 아파테이아라는 감정이 완전히 억제된 상태의 추구는 부차적인 요소인 쾌락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 다시 말해 이성 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 금욕주의라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서 무엇이 참일 것인가, 자연의 위력을 지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맹수성과 무절제함을 지배하게 된 인간, 욕망은 따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유용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직립 원인에 비하면 거대한 힘의 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행복을 추구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행복주의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리스도교 도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그리스도교 도덕으로 뵙겠습니다.